IMF에서 다시 제로금리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16년 만에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1960년대 이후로 경기가 측정된 이후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총 4번 왔었습니다. 그 말은 준비가 된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준비를 하지 못했었잖아요. 코로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질병 때문에 그걸 예측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최근 자산시장의 폭등에 이제 탑승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기회를 놓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기회는 다시 오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을 한번 쭉 알아보시면은 조만간 다가올 기회가 나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빠르게 오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시죠. 16년 만에 다시 기회가 오고 있는데요. 위기 뒤에는 늘 기회가 왔습니다. 이 말이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위기는 많이 왔었는데 그 뒤에 기회가 왔었나? 이게 좀 의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1965년에 부동산 광풍이 불었었죠. 그리고 1968년에 부동산 패닉이 왔습니다. 그 뒤에 1975년에 다시 부동산 광풍이 불었고요. 1978년에 부동산 패닉이 왔는데 이때는 조금 장기간 패닉이 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88 올림픽 하면서 우리나라가 좀 살기 좋아지고 많이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산업이 살아나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다시 부동산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부동산 패닉이 다시 또 왔죠. 2005년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동산 광풍이 또 불었고요. 2008년에는 부동산 패닉이 왔었죠. 그리고 2014년부터 부동산 이제 상승기가 또 시작이 돼서 2021년까지 부동산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현재는 부동산 패닉이 오기 시작한 거죠. 지금 이 표를 보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 광풍이 불었다가 패닉이 왔다가 광풍이 불었다가 패닉이 왔다가 이러고 있죠. 이 패닉이 왔던 기간이 다 달라요. 1968년에는 3년 정도 왔었고요. 1978년에는 좀 길게 왔네요. 11년. 그리고 1995년에는 5년 정도 패닉이 왔었죠. 2008년에는 4년 정도 왔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부동산 패닉이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왔죠. 그러면은 3개월에서 5개월 마무리하고 이번에도 광풍이 다시 불 것인가? 그럴 것 같진 않죠. 보니까 최소 3년에서 10년 사이에 부동산 패닉이 왔었구나. 그러면 이 패닉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또 어떠한 이유에서든 광풍이 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1960년대부터 계속 패닉이 왔었다는 말은 계속 우리가 집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었다는 뜻이죠. 물론 지금도 패닉이니까 지금 사도 기회라고 볼 수는 있어요. 저렴하게 나온 매물들 있잖아요. 뭐 한 40% 하락한 매물들, 뭐 그런 매물들을 산다면 지금도 괜찮지만 지금은 패닉의 초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패닉이 언제 끝나냐, 그거는 제가 금리를 보면 안다 그랬죠. 금리가 가장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IMF가 중요한 발언을 했어요. 금리 관련돼서 발언을 했는데 선진국의 제로금리 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최근에는 제로금리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리고 자산시장의 가격이 폭등을 하는 그런 시기를 맞았었죠. 그런데 이제 금리가 다시 올라가다 보니까 제로금리 시대가 끝났는데 제로금리 시대가 다시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대충 또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로금리가 당장 다음 달에 제로금리다, 올해 말에 제로금리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제로금리 시대가 오긴 올 건데 그 시점을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예측을 해봐야죠.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는 저금리가 다시 오는 이유가 뭔지를 좀 알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경기 침체로 이제 부양책을 쓰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게 될 것이다 라고 IMF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 침체가 오고 있죠. 뭐 장사도 잘 안 되고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기업들도 힘들고, 물론 엄청난 대기업들은 잘 나가지만 중소기업들이나 또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는 게 현실인 거예요. 계속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다 보면은 부양책을 쓰겠죠. 그 부양책이 바로 저금리라는 부양책입니다. 지금은 금리가 높으니까 막 은행들도 파산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죠.
물가가 잡힌다면은 금리는 언제든 다시 내려갈 수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내린 이유가 바로 경기 침체를 부양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는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앞에서 봤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출이 풀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도 그 전에 대출을 묶었다가 풀었다가 묶었다가 풀었다가 그리고 다시 묶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풀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실제로도 대출이 지금 풀렸죠. 그래서 경제, 경기, 부동산, 주식, 금리 이 모든 것들은 늘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사례가 어땠는지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럼 IMF는 금리를 내린다는 쪽이냐? 물론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IMF가 발언한 것 중에 연준이 금리를 추가 인상한 후에 유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로금리로 가긴 갈 건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뜻이죠. 지금 당장은 아마 연준은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거야. 그리고 고금리를 유지할 거야. 왜? 아직 물가가 잡히지 않았으니까. 물가가 잡힌다면 내리겠지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물가가 언제 잡히느냐? 많은 전문가들이 2024년까지 내년까지 고금리를 유지하면은 물가가 2%대로 내려온다고 얘기합니다. 연준이 제시한 목표 물가가 2%죠. 그러면 2%로 내려오려면은 내년까지는 고금리가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금리를 내릴 일이 없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상황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해야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내년까지는 고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판단은 되지만 중간에 뭐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미국의 경기 침체가 심하고 대형 은행들이 계속 파산을 한다 이러면 미국이 자기 살자고 금리를 다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6%에서 1.7%로 상향했거든요.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고금리를 쉽게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금리를 안 올리고 있죠. 지금 미국이랑 역대 최대로 벌어졌는데 더 벌어질 겁니다. 미국이 한 번 더 올린다면은 더 벌어지겠죠. 그래도 되나? 안 올려도 되나? 야, 이거 안 올려도 되는 거면 안 올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물론이죠. 안 올려도 되긴 합니다. 다만 물가는 계속 비싸겠죠. 금리를 올린다는 뜻은 물가를 잡는다는 뜻인데 금리를 안 올렸으니까 물가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밥 사 먹으려고 봤더니 밥값이 12,000원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는 5,000원, 6,000원 이렇게 해도 밥 한 끼를 먹었는데 요새는 싼 게 10,000원, 적당하면은 11,000원, 12,000원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물가가 비싸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스스로 아마 체감을 하실 거예요. 물가가 굉장히 비싸구나.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금리를 안 올렸기 때문에 물가가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과거에도 보게 되면은 금리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어때요?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죠.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했다 이 말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기회를 줬다는 뜻입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뒤에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회색 띠가 있죠. 이 회색 띠가 경기 침체였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말은 자산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이죠. 보게 되니까 금리를 올릴 때마다 자산 가격이 침체되는 경기 침체가 왔었죠. 아주 특이하게 금리를 올렸는데 경기 침체가 잠깐 온 적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질병을 제외하고는 늘 똑같은 패턴을 띄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라는 특수성을 제외하고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면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가 오고 다시 또 금리를 내리는 시기가 오고 금리를 내리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하는 이런 원리를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로금리가 온다는 뜻은 자산의 가치가 또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제로금리 시대, 저금리 시대에는 여러분들의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 주기가 늘 다를 뿐이지 시장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까 보게 되니까 기회를 계속 줬죠. 근데 그 주기, 기간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잘 못하는 것 뿐이지 저런 상황이 오겠구나 라는 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폭등론자도 되지 말고 하락론자도 되지 말고 돈을 벌고 싶다면
상황론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같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한 가지 입장만 취한다면은 어느 순간에는 맞겠죠. 그리고 뭐 하락론의 입장을 취해도 어느 순간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결국은 돈을 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상황론자가 돼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좀 과감하게 투자하고 이렇게 내려갈 때는 몸을 좀 추스리고 이러면은 돈을 벌기가 쉽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고스톱을 칠 때 10번 치면은 10번 다 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돈을 따느냐? 바로 딸 때 크게 따고 잃을 때 조금 잃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부동산이나 주식도 똑같습니다. 모든 세상의 이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침체되는 시기에는 몸을 좀 추스리고 기회를 보고 있다가 다시 또 언젠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제로금리가 올 것이고 물가가 잡힐 것이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가 오겠구나. 그러면 그 시기를 우리가 잘 준비하고 캐치하면은 또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몇 년도 몇 월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시기가 점점 가까워져 오는구나 라는 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계속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 좋은 시기를 잡아서 우리 모두 좀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시차 원두가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댓글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시차 원두가 필요하신 분은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4종 세트도 준비했는데 4종 세트는 제가 20% 할인된 가격에 원두 카드에 제가 직접 사인을 해서 보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